6월의 시작은 주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염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두 번째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 첫째 주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부터 챙겨볼까요? 네, 6월 3일은 이제 중국에서 5월달 차이신 제조 PMI 지표가 나오고요. 미국에선 3월 ISM 제조 PMI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6월 4일은 한국에서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에서 4월달 이제 졸트라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6월 5일은 한국의 1분기 GDP 이번엔 수정치가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선 3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공개되고요. 6월 6일은 이제 우리 한국은 현충일로 휴장이고 이제 유럽에서는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6월 7일은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되고요. 중국에서는 5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떤 거를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고용지표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지표인데 지난달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7만 5천 건 정도 기록을 해서 약간 둔화됐어요. 20만 건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고용이 좀 식고 있구나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좀 식어주는 게 좋죠. 증시에는 좋은데 그게 또 이어질지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인데 이게 원래 4% 이상에서 항상 있었는데 지난달에 3.9로 떨어져가지고 그때 시장이 한번 환호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좀 중요한 게 22 통화정책회의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자꾸 좀 들려가지고 유럽이 이제 드디어 좀 피벗이라 그러죠. 통화정책 이제 방향을 바꾸나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할지 여부를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데 중요한 건 수입 데이터예요.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면 또 소비가 그만큼 또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중국의 수입 데이터가 얼마나 또 늘어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은 진짜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짜 실현화가 될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 필립 레인 22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임금 상승 속도,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속도가 완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일단 그 최고 수준의 제한, 그러니까 이게 최고 수준의 제한이 뭐죠? 지금 높은 금리를 이제 이 제한을 결국 제거해도 될 것 같다.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금리를 낮추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발언을 해서 시장에선 사실상 6월달 금리 인하를 선언을 했구나라고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전반적으로 보면 임금도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듯한 발언이었고 그리고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또 회복되고 있대요. 그렇게 좀 자신감 있는 멘트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유럽이 최근에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일단 선진국은 비슷하게 가거든요. 이제 사이클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이 낮추면 결국 미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추면 어쨌든 경기는 좋아집니다. 나중에 따라서. 그래서 유럽은 경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유럽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낮추면 달러보다는 유로화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달러 강세 요인인데 중장기적으로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서 유럽 경기가 좋아지면 유로화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원달러 환율을 좀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유럽의 이런 금리 인하가 그냥 금리 인하를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하를 촉발할 수 있고 글로벌 경기를 개선시킬 수도 있고 또 중국도 좋아요. 중국도 선진국이 인하를 해주면 내리기가 편하죠, 사실은. 따라서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면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근데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일단 이제 이분이 얘기는 했지만 또 유럽 중앙은행은 이해관계가 되게 많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20의 의견이 일치해서 금리 인하를 실제 할지는 이제 6월 6일 현충일 그날
결론이 좀 나니까. 네. 예.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인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충일을 주목해서 그때 과연 ECB가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는지를 주목해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중국이 미국 마치 보란 듯이 반도체 자립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면서 64조 원 펀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에는 그러면 위협이 될까? 당장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중국이 정말 그 반도체 절대 포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특히 역사가 오래된 게 2014년 이후부터 반도체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130조를 조달을 했어요. 했고, 근데 이거는 뭐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EU도 이번에 차세대 반도체 만들려고 111조 원을 투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 그냥 반도체 지금 목숨 걸고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은 성과가 별로 없었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도 아직까지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성과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 이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일단 중국의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1분기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8.81조 원이나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90%나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중국이 정말 뭐 미국이 규제를 안 하고 그대로 뒀으면 중국 반도체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또 우리나라한테 불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또 지금 제조 2025 통해서 이제 어쨌든 중국 기업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데,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벽에 막혀 있다. 실제로 원래 중국의 칭하윤이가 예전에 미국 마이크론 인수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미국 이제 3위 반도체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인수를 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했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사실. 예, 중국이 마이크론 인수하면서 모든 기술을 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거는 이제 미국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었던 좀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속에서 반도체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포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앞으로도 저는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선 우리나라한테는 뭐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일단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부담이에요. 한국한테. 계속 위협이 될 수밖에 그쵸. 없죠. 부담인데, 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가 중국 가는 거를 미국이 규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산 못 쓰니까 한국 걸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장비는 호재예요.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계속하니까, 장비 공급이 되니까 그건 좀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반도체 굴기를 하더라도 미국이 계속 방어를 해주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방어막이 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중국 혼자서 반도체를 할 수는 없어요. 이 공급망이 워낙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혼자서 아무리,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여기다 쏟아부어도 미국이 반도체 장비 안 주면 저는 현실적으로 첨단 AI 반도체 만드는 건 어려워요. 사실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미국의 힘이 참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어제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온디바이스 AI 뭐 화장품도 그렇고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흐름이 계속 갈 거다. 근데 실제로 그 시장이 커질 거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AI 스마트폰의 현재와 미래라는 어떤 보고서였는데, 어떤 기업들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전문 조사 기관 중에 카날리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라는 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르면 지금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16% 정도가, 이미 삼성은 내놨죠. 근데 16%가 AI 폰이 될 텐데, 네. 2028년에는 이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54%까지, 그러니까 4년 만에 한 절반까지는 점유율이 늘어날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두 대 중에 한 대는 이제 AI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AI 스마트폰의 시장이 연평균 63%나 계속 성장을 할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스마트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기업으로는 애플, 구글, 삼성 요걸 좀 꼽았고, 그 다음 중국 기업들도 계속 AI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 중에서 아너, 오포, 그 다음에 샤오미, 비보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좀 시장을 이끌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근데 요 온디바이스 AI는 사실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PC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AI PC에 대한 또 보고서를 냈는데 2028년에 AI PC가 전체 시장의 65% 정도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HP 그 휴대패커즈죠. 여기에 CEO가 컴퓨터 사업부가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오긴 했는데 네. 하반기에 AI PC가 전체 PC 한 10% 정도 차지하고 3년 후에는 무려 절반까지 늘어날 것 같다. 전체 시장에서. 그 정도로 AI PC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전망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어쨌든 AI PC를 또 내놨기 때문에 AI PC나 AI 스마트폰의 확산은 이게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일단은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급자들이. 공급자들이 먼저 시장을 먼저 형성을 한 다음에 네네. 물론 선택은 소비자가 해야 되겠죠. 근데 갤럭시 폰이 일단 잘 팔렸기 때문에 일단 성과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1, 2년 정도는 계속해서 AI 관련된 이런 기기 시장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거는 일단 이 퀄컴 같은 기업들이 AI PC 그 칩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퀄컴이요. 예. 이 회사는 자기가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만 합니다. 누가 만드냐면 TSMC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설계 도면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 파운드리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가 있거든요. 근데 TSMC 디자인 하우스가 에이징랜드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회사인데 TSMC의 이제 주요 디자인 하우스 8개 회사 중에 하나로 지금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일단 뭐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LCC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삼성전기 그다음에 PC용 기판 같은 그런 쪽에 관련된 수혜받는 기업들이 심텍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리노공 같은 회사가 이런 반도체 새로운 반도체가 만들 때 테스트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소켓이라고 하는데 그 소켓 만드는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이 일단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BM 소재 이거 국산화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떤 기업들이 있고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BM 관련된 이걸 반도체 만들 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장비의 대장주가 한미 반도체죠. 주가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국산화해가지고 하이닉스에 거의 독점 납품하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재는 일본이 거의 독점이 많아요. 장비보다. 소재. 그래서 우리의 좀 약점이 좀 소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 가스라든가 여러 소재들을 장비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ENF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기업이 자체 기술로 티타늄 식가객을 개발을 하고 이 세계 최대 HBM 제조사에 이 소재를 아마 공급할 것 같다. 요건 누가 봐도 하이닉스잖아요. 세계 최대 HBM 제조사는. 그래서 여기 아마 공급할 것 같다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소재가 뭐냐면 HBM을 이렇게 이제 보통 D램을 8층 쌓거든요. 쌀 때 가운데 이제 그걸 서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파는데 그걸 TSV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구리로 넣어요. 구리 소재를 넣는데 이 구리 소재를 채워서 만드는데 이 구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막는 게 바로 이 티타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럼 티타늄 식가객은 뭐냐면 이걸 다 만든 다음에 불필요한 식가객을 그러니까 티타늄을 나중에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식각은 깎아낸다는 표현인데 그 소재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ENF인데 네. 이게 이제 주로 일본 회사가 또 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이번에 또 국산화를 해서 어쨌든 그 뭐 아마 하이닉스에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약했던 HBM 소재 시장까지도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HBM 시장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거의 수혜가 예상되고 또 솔브레인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HBM 공정 중에서 구리층 중에 좀 불필요한 구리층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없애주는 그런 그 소재를 또 공급을 하고 덕산하이메탈은 이제 뭘 만드는 회사냐면 이 반도체와 반도체 기판 사이에 동그란 볼이 있어요. 서로 둘을 붙여야 되잖아요. 붙일 때 숄더볼이라는 조그만 볼로 붙여요. 근데 그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해외 기업 센주메탈이라는 기업이 세계 1위인데 네. 이걸 독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또 기술 개발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약했던 약간의 이런 소재 쪽에서도 뭔가 국산화 분위기가 타고 있으니까 이런 쪽 우리가 그동안 장비만 봤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각을 좀 돌려서 소재 업체들도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반가운 같습니다.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나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인도 IPO의 속도를 낸다? 뭐 이런 또 소식이 들려서 이게 인도 IPO라면은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주들이 원하는 것도 이제 인도 IPO를 하게 되면 인도 법인 3조 원 정도가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좀 주주들한테 돌려달라는 거죠. 일부를. 뭐 100%는 아니더라도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같은 거. 워낙 또 현대차 그런 걸 지금 잘하고 있지만 네.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투자금으로 쓰되 일부 남는 자금을 주주환원을 해준다면 이게 또 밸류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인도가 이렇게 요새 많이들 주목하시잖아요. 인도에 투자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인도가 어쨌든 향후에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지어지겠죠, 당연히. 인도의 모디 총리도 메이크 잇 인디아라는 이제 구호를 가지고 제조업을 육성을 하는데 인건비도 또 워낙 저렴하고요. 중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공장들이 늘어나면 인도 사람들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인도인들의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차후에는 뭐가 좋아지면 소비재가 더 좋아지겠죠. 인도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소비재니까 현대차가 그런 면에서 인도 IPO도 있지만 인도 중산층이 늘면서 수혜를 또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인도가 지금 그 1인당 GDP가 2,400달러, 2,600달러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2026년도가 되면은 3,000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차를 또 그때부터 구매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대차가 이미 거기에 진출을 했으니까 네. 예,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 사실 LG전자도 진출해 있고 또 롯데 웰푸드 같은 기업들도 현재 빈가 회사 하나 인수해서 그쪽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국의 공장 짓는 기업 이쪽을 찾아서 이제 투자했던 유행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투자한다고 누가 이렇게 높게 점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인도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보시고 한번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랠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관련 기사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천연 고무 가격 상승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기사인가요? 네,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게 고무 가격이 좀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괜찮은 게 최근에 태국의 1등 천연 고무 만들고 장갑 만드는 업체 중에 쓰리트랑이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5월 28일 날 한 보고서에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20%나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근데 그걸 봤더니 장갑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 또 가동률이 72%에서 87%로 급증을 했대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 장갑 수요가 좀 는다는 얘기인데 네. 또 고무 가격도 좀 많이 오른 것도 영향을 좀 줬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고무 천연 고무 가격이 최근에 2년 내에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무 가격이 오르는 거는 타이어가 고무에 또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이어를 고무로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타이어 수요 개선도 있고 공급적으로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이 앞으로 이 천연 고무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게요. EUDR이라고 이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보고서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EUDR이 뭐냐면 EU에서 산림 벌채랑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을 규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 나무 같은 거 불법적으로 이렇게 벌채를 해가지고 거기서 고무를 캐내가지고 예를 들면 유럽에 그걸 수출을 한다. 아니면은 그걸 이용해서 고무로 이용해서 만드는 게 타이어잖아요. 타이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벌금을 앞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올해 12월 30일부터 실행이 되는데 유럽 매출의 4% 이상을 과징금으로 이제 내야 돼요. 수출을 하게 될 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규정이 생기면 공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EUDR에는 고무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나무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들이 코코아, 커피, 대두, 팜유, 목재. 그러니까 이런 산림 벌채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런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건 증명서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면 고무값은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고무랑 또 대체제가 어디죠? 합성고무.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인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고무가 또 합성고무가 그렇죠, 있잖아요. 합성고무. 예.
그럼 천연 그걸 합성.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대체제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합성고무 회사들에 좀 주목하자는 아, 그런 좀 보고서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금호석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된대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삼아서 고민하시는 것도 정유주 예. 하듯이 조금 길게 보고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대체제인 합성고무 네. 관련주가 더 올라간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금투세 시행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 우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투자하시는 네. 분들 가운데서는. 근데 이것도 아직은 좀 이르겠죠? 네, 금투세 저도 이제 시행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전 절대는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대부분의 이런 금투세나 양도세 시행하는 국가는 주식에 대해서 선진지수에 편입된 국가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지수가 아니죠. 신흥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주에 대한 대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인지 그러니까 선진 지수에 그러니까 선진국가 대등한 국가인지 네. 이 질문을 드리면 누구도 답을 못 하실 그렇죠. 거예요. 당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도 그럼 제대로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정착돼서 주주환원도 높아지고 선진 지수 편입되고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면 그건 좀 괜찮은데 아직 우리는 아직은 지금 뭔가 이게 맞지가 않는 지금 상황인데 일단 흉내만 지금 내면.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거는 그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랑 저는 정말 똑같다. 다 떠나버리는 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막 미국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 것 이 같아요. 메리트 근데 없어지면. 이게 또 금투세가요. 뭐 설사 시행을 한다고 치자고요. 뭐 그냥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은 본안대로 좀 한다는 입장인데 그럼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일에 시행은 되거든요. 근데 시행이 된다고 치면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연말정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할 때 나도 공제되고 만약에 이제 배우자분이나 자기 자녀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그 이제 공제해주죠. 150만 원 정도 맞아요. 아마 공제해주죠. 물론 소득이 있으면 이제 공제 안 해주지만 근데 지금 그 이게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은 부양가족으로서 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내 자녀 명의로 네. 펀드나 주식 계좌를 있어. 텄는데 네. 그 내 자녀가 100만 원 이상을 번 거예요. 그럼 금투세에 하면 이게 소득으로 들어가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금융소득. 보면은 지금은 소득이 아닌데 그렇죠.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행되면은 소득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공제 150만 원 공제 못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네요. 예, 이런 생각보다 부분도 있고 생각지 해외 못했는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도 소득으로 집계가 돼버려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거기다가 현행 제도상 급여 외 소득이 그러니까 내 급여 말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에다가 소득 원액 보험료를 더 내서 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급여 외 소득은 이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이 금융투자 소득마저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또 뭐죠? 내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세금이 계속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 뭐 5천만 원 버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15만 명이니까 뭐 그거 뭐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뭐 그러게요. 악재냐 해도 문제 없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고 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내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시행이 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는 문제가 있는 지금 좀 제도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어쨌든 개정도 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개정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은 우리가 할 지금 시기상조다. 시기도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순서 여미사님께서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연구원님이 제목이 뉴 에라 오브 뷰티라고 하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뭐 미의 새로운 시대 뭐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 이제 그 뷰티 관련된 진짜 내용인데 그런 거네요. 요새 뷰티가. 워낙 이쪽이 뜨거우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지금 점점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아시아가 더 서구권보다 더 고령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 시장의 이런 뷰티 산업이 상당히 좀 서양보다는 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피부적으로도 보면 아시아인의 피부가 멜라닌 색소가 많고 표피가 좀 두꺼워가지고 피부 탄력이 또 오래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데도 아시아 스킨케어 산업이 서구권보다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서양 사람들이 더 스킨케어를 써야 되는데 아시아가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킨케어 비중이 51.5나 돼요. 근데 미국은 20%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구조면 이제 미국 사람도 스킨케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요즘에 또 미국 사람들이 조금씩 쓰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주목할 시장은 결국 이제 미국 쪽인 것 같아요. 미국과 이제 서구권인데 점점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도 커지고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하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팔리는데 특히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좀 그 앞으로 좀 커질 걸로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서구권 시장도 요즘에 우리나라에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서구에서도 인기가 좀 많은 현상이 있는데 결국 이런 홈 뷰티 디바이스는 그 유통 채널이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간대요. 그래서 온라인화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더 효율적이다. 비용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우리가 이제 미국 쪽을 많이 봤지만 요즘에 유럽도 한국의 화장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대요. 원래 유럽은 화장품 글로벌 기업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프랑스만 해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좀 가기가 어려운 네네. 국가인데 얼마 전에 한 데이터를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했대요. 유럽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와. 가성비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화장품이 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마저도 가성비 문화가 이제 확산되면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가 유럽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면 한국은 점점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요새 이제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아 이제 미국이 근데 너무 좀 주가들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전체 시장에서 화장품에서 차지하는 화장품 그 점유율이 1% 중반밖에 안 된대요. 아직도 미미해요. 그렇네요. 점유율로 보면. 그러면 네. 그만큼 침투할 갈 여지가 데가 많아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중장기로는 고점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관련된 기업으로는 화장품 쪽에서 화장품 유통하는 실리콘2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뷰티 디바이스, 홈 뷰티 디바이스는 에이피아. 이 두 기업을 좀 꼽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월 첫째 주말 연불리의 비밀 노트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월도 성투라고 하더라고요. 성공 투자, 성공적인 투자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연불리의 비밀 노트를 비롯한 머니올라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연불리의 비밀 노트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